그를 위한 조치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용서예요. 아, 이거 참 심리학자들 못됐어. 봐, 이 전제가 나온다. 씻겨도 내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죠. 근데 이런 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도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진짜로. 아, 진짜 나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인 사람. 예. 설마니 내 인생에 나는 한 번도 무시당했다는 느낌 받아본 적 없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들면 이제 화낼 거예요. 예, 잘 생각하세요. 예. 이런 게 바로 저를, 그리고 또 이런 행동이 바로 저를 무시하는 겁니다. 이럴 때 손 드는 게 더 저를 무시하는 거죠. 네. 이 무시받았다라는 느낌 있잖아요. 무시받았다는 느낌. 참 미묘하면서도 다양하게 빈번하게 느껴요. 그런데 이렇게 미묘하면서도 다양하게 빈번하게 느낀데 이게 더 힘든 건 뭐냐면 일관적으로 나한테 무시한다는 느낌을 주면 이거 진짜 괴롭죠. 사실 무시한다라는 게 neglect, ignore 뭐 이런 식의 영어거든요. 그러니까 간과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얘가 비슷한 반응을 보이면 내가 무시당한 거였죠. 그렇죠? 만약에 제 아이가 와서 혹은 옆에 친구가 와서 혹은 뭐 배우자가 와서 어떤 식으로 상황이 와서 이렇게 했는데도 저렇게 했는데도 그럼 무시받았다고 너 난 무시하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간과하는 겁니다. 간과. 그래서 오히려 내 거에 화내면 무시한 게 아니죠. 내 거에 슬퍼하면 속상해하면 무시한 게 아니죠. 그래서 간과를 왜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동의 변화에 전혀 무관하게 그거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 자기의 말과 행동에 내 행동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내 반응의 변화를 또 반영하지 않으면 그게 무시거든요. 그게 이제 기분 나쁘죠. 왜 그러냐? 동물한테 그 동물이 행동하는 패턴과 변화에 무관하게 기계가 계속해서 반응을 똑같이 해요. 그럼 무기력해져요. 그러니까 왜 전기 충격을 케이지에 놓고 쥐를 그 안에 가둬놓고 난 다음에 처음에 전기 충격을 딱 줍니다. 그럼 하죠. 하는데 어떻게든 그 옆에 레버를 하나 놓고 그 실수로라도 건드리게 되면 전기 충격이 없어져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쥐가 어느 순간 알아차려서 이걸 계속 눌러요. 전기 충격이 올 때마다. 와, 쥐가 살겠다고 막 전기 레버를 누르는데 진짜로 의외로 이게 되게 짠합니다. 그런데 옆에 그런 레바 같은 거를 막 해놓고 혹은 그걸 한번 학습한 쥐를 다른 쥐에 케이지에 넣어놓고 전기 충격이 딱 와요. 근데 레버를 눌러요. 상관이 없어요. 또 눌러요. 충격이 와요. 또 레버를 넣으면 상관이 없어.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전기 충격은 계속 1분당 한 번씩 와요. 그럼 이 쥐는요, 어떻게든 알아내려고 합니다. 원숭이 같은 고등동물은 더 그렇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도대체 이 전기 충격을 없앨 수 있는가? 왜? 더더욱이나 이전에 한 번 레버를 눌러본 걸 학습한 건 내가 어떤 행동을 함에 따라서 세상이 변한다라고 알고 있고 상대방이 변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걸 이미 알고 있는 우리가 그 다음에 다른 상황에서 어떤 짓을 해도 이게 1분에 한 번씩 오는 전기 충격이 안 없어져.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이걸 계속하면 이제 완전히 무기력해지죠. 내가 어떤 거를 해도 세상은 안 변한다. 이 상황은 안 변한다는 걸 알아서 그 다음에 그 레버를 전기 충격을 제거하는 도구로 아무리 만들어줘도 안 눌러요. 네. 심지어 단서를 굉장히 줘도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아이를 무시하든 동료를 무시하든 상대방을 무시하든 어떤 식으로든 상대방을 무시하는 건 내가 개선을 해봐야 돼요.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이거 나를 계속 무시하는 사람을 가만 놔두면요. 나한테 무기력이 오거든요.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가서 걔를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나를 무시한다는 느낌을 주는 사람한테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계속해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깨끗이 인정하고 넌 아니야. 아웃. 심리적으로 아웃 시킬 것인가는 결정해야 되죠.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그 사람의 행동을 내가 오해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나를 무시하고 있는 인간인지 설득 불가능하죠. 저는 솔직히 한 사람의 심리학자로서 계속해서 나를 무시하는 사람, 나 왜 갑자기 내가 화를 내고 있지? 나도 말하면서 화가 나는 거야. 실제로 제 인생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넌 아웃, 나의 마음에서 아웃 시켰는데 근데 정작 오히려 그 사람은 그냥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 혹은 조금 행동이, 혹은 아직 어려서 모르는 사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제가 아웃시키면 안 되는 사람이었고 저는 오히려 좀 중요한 사람인데 놓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분명히 아웃시켜야 되는 사람이 있겠죠.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테스트를.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고, 뭐 예를 들자면 인사대도 잘 안 받고, 그쵸? 아니면 말을 걸어도 맨날 비슷하게 얘기하고, 그래서 내 행동에 어떤 변화가 있어도 그 사람의 행동에, 리액션에 반영이 안 되는, 결국 이렇게 무시하고 있다는 느낌, 간과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하고 있는 사람의, 그 사람을 억울한 피해자는 안 만들면서 정말로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면 정말 내 마음속에도 정리해야 되는, 나도 무시해야 되는 사람 어떻게 알아보느냐. 한 몇 가지를 제가, 이건 책에 한 권으로 묶여서 나온 얘기는 아닌데 여기저기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 이렇게 가져와 보면, 첫째, 분명한 건 도와달라는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한번 도와달라는 얘기를 해봐야 돼요. 다 제가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한국 문화에서 도와달라는 건 너랑 나랑 원팀, 같은 팀이다 라는 암시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관계가 개선될 때 고마워요, 미안해요, 감사와 그 다음에 사과죠. 서양의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감사와 사과가 관계를 개선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더 중요한 한마디, 더 기저에 있는 한마디가 바로 그 한국 사람들의 우리라고 하는 마음을 건드리는 도와주세요. 한번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죄송한데 저 좀 도와줄 수 있으세요? 이게 인사죠. 네. 영어에서는 누구도 help me를 인사로 안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게 인사잖아요. 앞으로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그쵸? 이거 바꾸면 I expect a lot of help from you. 뭐 이게 말이 돼? 이상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한국에서는 많이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말을 인사로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는 한 팀입니다 라는 걸 암시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겸손하고도 친절하게 도와달라고 해보세요. 그런데도 나한테 똑같이 나와. 똑같이 나한테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줘. 전 그러면 버리겠어요. 그리고 최소한 나도 그만큼의 상응하는 뭔가 행동을 취하겠어요. 이게 제가 첫 번째로 우리나라 문화에서 저 사람이 진짜 무시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착각하고 오해한 것인지를 알아보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도와달라는 말에도 반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 사람과의 관계는 정말 희망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테스트까지 한번 해보시고 난 다음에도 라면 좀 단호해지셔도 된다는 겁니다. 단호해지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이, 특히 우리는 나보다 어린 사람이 인사하지 않는다고 좀 많이 분노합니다. 저도 요 강의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10살이나 어린 사람이 인사를 안 받아요? 막 이러면서 화를 냈죠. 근데 바로 그 말 끝내고 난 다음에 제가 또 바로 반성이 약간 돼요.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요, 20대, 10대에 얼마나 많은 사회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사회적으로 무지한 거지, 지금은 절대로 저지르지 않지만 아주 큰 파장을 일으킬 만한 실수 많이 했어요. 왜? 사회적으로 그 지식을 몰랐거든.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우리 어른들이랑 술 마실 때, 좀 선배들이랑 술 마실 때, 좀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는 선배들이랑 술 마실 때 술잔 주시면 어떻게 받나요? 이러고 받나요? 다 이렇게 받으시죠? 두 손으로 받으시죠? 서양 문화권에서는 말도 안 되는 문화죠. 굳이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배운 거죠. 태어날 때 술잔은 두 손으로 받는 거란다. 태어날 때 유전자에 섞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재밌는 건 저는 이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잖아요. 우리나라에선. 그런데 굉장히 재밌게도 일반적으로는 공유하고 있지 않는데 그 문화에서만, 그 조직에서만 공유하고 있는 문화들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저 이런 겁니다. 예전에 이렇게 술을 마시는데 그 공직사회에 계신 분들이랑 술 마시는데 여기 상표가 인쇄되는 게 붙어 있죠. 이걸 이렇게 가리고 따라야 돼. 알고 계신 분들 계시죠? 이거 가리고 따라야 돼. 이건 우리나라에서 사는데도 모르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여기서는 그걸 모르니까 갑자기 여기서 이래요. 어떤 분이. 아이고, 그런 예질도 모르시나? 이런 억울할 때가. 근데 이것도 예인 거죠. 두 손도 마찬가지 예인 거죠. 나는 그 사람을 때리지도 않았고 그 사람한테 욕하지도 않았고 그 사람한테 어떤 반인륜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손부터 이런 것까지 다 예절이에요. 사회적 약속이죠. 그 사회적 약속을 상대방이 많이 모르는 건데 내가 지금 오해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의외로 나는 자연스럽게 지키고 있거든요. 이 두 손으로. 그 다음에 처음에 면접 가서 다리 안 꼬는 거 이런 거 당연히 지키고 있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보이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소통과 기술과 능력이 부족해서 나한테 이런 불쾌감을 주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의외로 이걸 한번 보면 성격이랑 성품을 떼어내서 보면 의외로 이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나와의 관계가 아닌 그 사람의 동년배적 관계를 좀 봐야 돼요. 동년배적 관계에서는 굉장히 따뜻한 친구가 나한테 몰라서 그 사회적 약속을 잘 몰라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이건 나를 무시하는 사람의 되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소시오패스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소시오패스. 자, 소시오패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소시오패스는 나한테 필요할 땐 정말 나를 잘 이용하다가 내가 필요 없어지면 나를 거의 단물을 다 빨아먹고 나한테 그 소시오패스한테 내가 필요 없다는 건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도 내가 많이 퍼줬고 이미 많이 소진했기 때문에 별로 기능을 못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1,000만 원이 있어요. 제가 1,000만 원이 있는데 이 소시오패스가 나한테 와서 이 1,000만 원을 다 단물을 빨아갔어요. 그럼 저는 남한테 줄 1,000만 원도 없는 거죠. 그럼 내가 많이 약해진 상태잖아요. 그때 버려요. 나한테 더 이상 빨아낼 게 없을 때. 내가 제일 약해졌을 때. 최악의 인간들이죠. 가끔 겪어보시죠? 이런 소시오패스가 있는 인간들. 나한테 정말 내가 필요할 땐 잘해주다가 나가 필요 없어지면 정말 냉정하게 나를 버리는 인간들. 그런데 이 소시오패스들이요. 머리들이 좋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좋아서 내가 소시오패스가 잘 안 들켜요. 그 소시오패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소시오패스가 위험한 거죠. 사이코패스는 딱 보면 티 나요. 그건 굳이 전문가가 아니라도 딱 보면 벌써 이상한 애들이에요. 근데 소시오패스가 위험한 이유는 얘네들이 잘 안 들킨다는 거죠. 머리가 좋아서.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얘네들이 거절의 퇴로를 막아요. 그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왜 소시오패스들한테 사람들이 당하냐면, 자, 정확히 이렇게 표현할 때 해드리는 게 오히려 직관적으로 맞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소시오패스에 당하는 사람들이요. 최소한 여기서부터 당하기 시작해서 이렇게 끝까지 다 피를 빨려나가기 전에 거의 벌써 중간쯤 벌써 알아채기 시작해요. 이분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본 손해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알기 시작한 지점부터도 계속해서 왜 착취당하느냐? 소시오패스들한테. 이분들이 이쯤에서 뭘 하겠습니까? 한번 거절하죠. 더 이상 이제 그만. 나한테 그만 얘기해. 이때 이 사람들이 뭘 잘하는 줄 아세요? 슈렉에 나오는 장화시는 고양이 아시죠? 얘 거기서 이러고 있죠? 이러고 하죠? 그쵸? 예. 그 표정을 잘 지어요. 예. 그러니까 최악인 거예요, 얘네들이 아카데미상을 받을 수 있는 애들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서 거절을 했는데 내 거절을 결국은 무시하는 거죠. 다시 한번 더 강한 동정심을 불러일으켜요. 혹은 더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거나 더 책임감을 호소해요. 자, 보통 사람들은 거절을 하면 미안하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뭔가 되돌아보면서 알겠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진짜 나를 무시하는 거죠. 소시오패스도 나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소시오패스도 내 의사를 무시하고 계속 나를 착취하는 거지 않습니까? 갑자기 내가 왜 열받지 막? 이렇게. 내가 최근에 누구한테 소시오패스한테 당했나? 거절해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이 나를 정말 무시하고 나의 의사와 전혀 내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거절을 한 번도 안 해보신 상태에서는 알 방법이 없어요. 걔가 진짜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라면 걔가 나한테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내가 거절을 해야만 알 수 있어요. 거절했는데도 계속 무시하고 나한테 그 부탁이나 그 요구를 계속 하잖아요. 그럼 얘 진짜 나 무시하는 거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거절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게요. 거절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게 왜 이 얘기가 말이 되냐면 진짜 나를 무시하는 인간인지 알아보기 위한 중요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절 못하는 성격이 무시를 당했다라는 진짜 무시를 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시의 그 피해 2차, 3차적 피해를 계속 당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저도 참 어렵습니다. 거절하기 진짜 힘들어요. 거절하는 게 얼마나 민망하고 어렵고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만듭니까? 그런데 거절할 용기를 꼭 내셔야 되는 이유는 쉽게 말씀드릴게요. 걔가 나를 호구로 보는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도 해요. 정말 많은 젊은 분들이 20, 30대인 분들이
요즘 그 고민을 많이 하세요. 이건 전 개인적으로도 좀 세대를 대표해서, 저희 세대를 대표해서 20, 30대에 계신 청년분들에게 제가 세대를 대표할 자격은 없지만 세대의 일원으로서 많이 좀 사과드리고 싶은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 우리 세대, 저희 세대는 저 선배 세대에게 거절을 많이 해봤거든요. 싫어요. 안 할 거야, 이씨. 당신들 말이야. 우리는 되게 잘났어.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저희 세대가 오히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이 세대에게 너무 거절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옥죄 놓고 계속 뭔가 사람을 부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죄송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거절해 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호구되세요. 꼭 거절을 해보시고 그 사람의 반응을 보십시오. 거기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옵니다. 도와달라 해보시고 그 사람이 성격이 아닌 사회적 기술이 떨어지는지를 보시고, 그리고 거절해 보시면 진짜 나 무시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웬만하면 아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정말 무시하는 사람이 맞다면 그때는 용기를 내십시오. 하지만 이 세 가지 테스트에서 아니라면 내가 조금 내 책임도 좀 있는 거죠. 나의 오해 책임도 있으니까 조금 더 기회를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바로 나를 무시하는 사람에 대한 한 몇 가지의 좋은 조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